있습니다. 일단 강학습의 과 이제 지도학, 비지도학, 아니 저기 지도학습과의 차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학습이 돼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을 강학습이 같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이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점차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사실 강학습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등장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3장, 4장 쪽에서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원론적인 정의는 저기 강학습은 인터랙션을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가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임 시퀀셜하게 시간축에서 항상 시간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학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지도학습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배치라고 그러죠 보통 배치를 모아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왕창 모아서 학습하는 방법이고 강학습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으는 게 아니고 약간 온라인 러닝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데이터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조금씩 모아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즉 시간축상에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강학습의 두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강학습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policy가 있고 밸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러시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그림상에서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었죠. 그림상에서 강학습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놈을 에이전트라고 했는데 그 에이전트가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한다는 얘기는 환경에 뭔가 영향을 주고 환경에서 뭔가를 그 영향을 받아야겠죠. 영향을 주는 놈을 우리가 액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observation하고 reward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들어가는 인풋은 액션이고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은 observation 또는 state 뭐 이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observation은 state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eward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에이전트가 환경에 주는 요 영향 또는 인풋 요 놈을 액션을 만들어내는 어떤 함수 또는 정책 팔러시가 사실 그냥 그걸 직역한 거죠. 그 에이전트가 액션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는 알고리즘을 팔러시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러시는 보통 노테이션 파이라고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팔러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 디터미니스틱한 함수일 수도 있고 그러면 독립변수하고 중립변수, 종속변수가 뭐냐를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데 독립변수는 팔러시의 인풋이 되는 놈은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현재 시점 타임 t에서의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액션 타임 t에서의 액션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S가 정해지면 A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이런 디터미니스틱한 케이스가 있는 반면 두 번째 케이스는 랜덤 팔러시도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이라는 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이 아니고 확률 분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조건부 확률로 S라는 놈이 주어지면 A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중에 랜덤하게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랜덤한 놈은 디터미니스틱한 걸 포함하니까. 두 번째 케이스가 사실은 첫 번째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3장, 4장에서 상당히 좋은 굿뉴스가 있는데 이론을 전개하다 보면 그 최소한 그러니까 초기에 배우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강학습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랜덤 팔러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할 겁니다. 즉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만 있으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랜덤 팔러시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굿뉴스가 나중에 이제 등장할 겁니다. 자, 이 랜덤 팔러시의 확률 분포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테이트도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느 특정 스테이트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액션도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 있으니까 랜덤 베리어블로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어느 특정 액션 스몰 a를 선택할 확률. 그래서 이 모든 가능한 a하고 모든 가능한 s에 대해서 이게 다 디스크리트하다 그러면 테이블 룩업을 만들 수 있겠죠. s는 행에 대한 인덱스 쪽 놓고 그다음에 a는 y 열에 대한 인덱스를 쭉 놓으면 테이블처럼 만들어서 이 테이블을 채워놓으면 랜덤 팔러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러시는 에이전트가 액션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밸류 펑션을 조금 더 이제 디파인을 한다 그러면 밸류 펑션은 뭐 문제가 있나요 지금? 네. 동의 안 했나? 지금 저기 학생들 지금 저기 이 강의 자료 말고 제 얼굴 나오는 화면도 보이나요, 학생들? 누가 대표로 얘기해 주세요.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교수님 그 실시간은 네, 이제 보입니다. 아, 이제 보이네. 네. 자, 밸류 펑션은 현재 상황이 얼마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주는 것이 밸류 펑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알파고로 예를 들면 되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세돌 중계를 본 기억이 있는 사람 아마 기억날 텐데 화면 밑엔가 중간에 현재 판세에서 알파고가 이길 수 있는 확률, 승률이 쭉 밑에 뜨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밸류 펑션이 보이고 있는 값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밸류 펑션은 미래에 우승하는 것을 1이라고 치고 뭐 지는 걸 0이라고 하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뭔가 값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고에서는 이길 승률로만 디파인을 했지만 꼭 강학습이 꼭 게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승률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제 나중에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는 그런 리워드의 평균값 그걸 토탈 리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탈 리워드의 평균값을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는 밸류 펑션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말 미래 얻을 수 있는 토탈 리워드들의 평균값을 그대로 수식으로 적어보면 이렇다 되죠. 자, 여기서 주어지는 조건은 뭐냐면 현재 상태는 주어집니다. 알파고로 되면 현재 바둑판의 형태, 예를 들면 흑돌은 어디 놓여 있고 백돌은 어디 놓여 있다. 그게 스테이트가 되겠고, 그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현재 제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여기는 액션이라는 개념은 안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 숨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리워드가 주어지고 그 다음 스텝에서 또 리워드가 주어지고 그 다음 스텝에서 리워드가 주고 이거를 게임이 끝나지 않는 그런 게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자산 운영을 하는데 지구가 존재하는 나는 영원히 주식시장에 이 돈을 묻어놓고 계속 자산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진 않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무한대까지 타이머라이즈를 무한대까지 가야 돼요. 무한대까지 그 리워드를 다 더해서 그러니까 현재부터 자,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얻어지는 리워드를 t 플러스 1로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냥 이건 그냥 약속입니다. 사실 t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다루는 이 교재에서는 t 플러스 1로 좀 다루고 있어서 뭐 어떤 책은 또 이거 반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t로 하는 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주로 대세는 t 플러스 1로 그러니까 약간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헷갈릴 수 있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리워드, 현재 어떤 주어지는 리워드, 다음 타임 스텝에서 리워드, 인덱스가 하나씩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감마라는 팩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내리겠지만 그것을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합니다. 리워드들이 일정한 상수들이라 그러면 이거를 뭐 한 번 더하면 발산해 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발산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감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학습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세 번째 구성 요소, 모델에 대한 정보를 얘기할 수 있는데 모델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워드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딱 정해진 룰로 움직이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강학습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바둑을 두는데 바둑에서 상대방이 예를 들면 움직이는 알고리즘을 다 알고 있다. 이게 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좋은 예시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예를 들면 좀 이따 뭐 예시를 드는 이런 폴 밸런싱 이 경우에 지난번에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했었죠. 주변에 랜덤한 바람이 부는 경우하고 랜덤한 바람이 안 부는 경우. 랜덤한 바람이 안 부는 경우에는 내가 현재 요 폴이 누워져 있는 각도하고 내 손의 현재 위치에 의해서 다음 한 타임 스텝 뒤에 예를 들면 한 타임 스텝 단위가 뭐 1ms다. 그럼 1ms 뒤에 이 폴이 얼마큼 움직인다라는 거를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예측하냐? 뉴턴의 제2법칙, 미분 방정식 풀어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자, 이와 같이 환경이 디터미스틱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강학습을 적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 그냥 전통적인 제어 이론으로 또는 미분 방정식 풀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냥 거기에 맞게 가장 좋은 액션을 취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랜덤한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막 부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불지 세기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바람이 막 불고 있다. 그러면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해지죠. 왜냐하면 뉴턴 제2법칙으로 예측을 해도 바람이 불어서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두 번째 케이스가 좀 더 어려운 문제고 강학습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 왜냐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너무 쉬운 문제라
그냥 토익 example 수준이고요. 그런 토익 example들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익 example 가지고 이제 2장, 3장에서 많이 설명을 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다루고 싶어하는 문제는 그런 디터미스틱한 문제들이 아니고 뭔가 랜덤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스토캐스티시티라고 부르는데 랜덤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랜덤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폴의 현재 각도와 속도가 어떻게 보면 환경인데 그 환경이 랜덤하게 움직인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환경이 랜덤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현재 각도하고 다음에 움직이는 각도가 디터미스틱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확률 분포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갈 때 디터미스틱한 펑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랜덤한 확률 분포로 주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강학습에서 다루게 되겠고, 그때 이 현재 스테이트에서 현재 스테이트가 스몰 s라고 주어졌다고 치면 크겠을까요? 확률이 있는데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것도 현재 스테이트가 스몰 s라고 주어져 있을 때, 즉 뭐 예를 들면 얘가 5도 기울어져 있다. 이게 현재 스테이트입니다. s가 그냥 각도만 따진다고요. 그다음에 다음 스테이트가 뭐 예를 들면 S 프라임이 7도다. 7도로 기울어질 확률은 얼마인가? 이게 8도가 기울어질 확률도 주어지고 뭐 10도로 기울어질 확률도 주어지고 각도는 뭐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주어질 텐데 이게 확률 분포로 쭉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다 아는 경우를 우리가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를 모델의 첫 번째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이 확률 분포, 요놈이 주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약간 덜 중요한데 이제 리워드, 현재 상황에서 리워드가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리워드 자체가 또 랜덤하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은 디터미스틱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아케이드 게임 갤러거 같은 데서 내가 어떤 비행기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플러스 10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리워드가 디터미스틱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10점의 리워드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딱 고정돼서 어떤 정해진 룰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더 황당한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비행기를 하나 떨어뜨렸는데 거기서 주어지는 리워드가 10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까지 이루어졌어요. 어떨 때는 5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5점이 될 수도 있고 랜덤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임은 별로 없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가장 일반적인 경우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게 랜덤한 거니까 t 플러스 1이 현재 시점의 리워드라고 그랬었죠. 아까 현재 스테이트하고 그다음에 현재 취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리워드가 딱 주어지는데 이게 디터미스틱하면 그대로 쓰면 되고 그냥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딱 주어지면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고 이제 더 일반적인 랜덤한 경우는 그거의 평균값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S하고 A가 주어졌을 때 리워드. 그리고 요 확률 분포는 아까 이렇게 액션까지 이렇게 추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현재 타임에 액션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이고 이 확률이 이렇게 좀 더 일반화된 거죠. 액션까지 포함하는 조건이 두 개고 그다음에 다음 스테이트가 되는 것은 똑같고 그래서 정리하면 뭐 여기가 좀
정하게 된 것 같긴 한데 모델은 두 가지 그냥 그 정도다. 그러니까 어떤 강학습 문제에서 모델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확률 분포, 그러니까 현재 시점과 다음 시점의 스테이트가 변하는 확률 분포죠. 이걸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합니다. 스테이트가 이전되는, 변화되는 확률을 얘기하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지고 동시에 리워드에 대한 어떤 평균값 또는 비헤이비어가 주어지는 경우, 그때 모델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히 배경 설명하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현대적인 강학습에서는 사실은 모델이 안 주어지는 경우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주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요거를 이제 2장, 3장에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모델이 주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인 강학습적인 알고리즘보다는 오히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뭔가 제어 이론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을 그냥 문제를 쉽게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강학습은 이런 모델이, 즉 트랜지션 확률도 안 주어지고 리워드도 제대로 그거에 대한 비헤이비어나 확률 분포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주어지고 아무것도 안 주어지면 뭐 어떻게 하라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 강학습은 AI의 한 분야죠. AI의 기본 개념을 여기서 생각해 보면 AI는 뭘 하는 거죠? 핵심 개념이 뭐죠? 또는 머신러닝? 네? 그렇죠. AI의 핵심 개념은 뭔가 모델이나 어떤 확률 분포나 이런 사이드 정보를 받지 않고 그런 거 아예 없이 데이터만 가지고 모조리 다 해결하겠다는 게 AI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모델 프리로 가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면 확률 분포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예를 들면 바둑 판세에서 흑돌 이렇게 놓여져 있고 백돌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다음 상대방이 어디에 뭘 놓을지 그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거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둑 계산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거 계산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벌어지는데 하나는 바둑같이 정해진 룰이 있는 경우, 바둑은 정해진 룰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 뭘 이기고 어떤 경우에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해진 룰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계산을 하면은 이 확률 분포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콤비네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하나가 막 10에 몇십 승, 2, 30승 된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본다 그러면 10에 20승 바이 20승의 어떤 어마어마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메모를 치면은 거의 뭐 10에 40승계,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메모리를 다 때려놔서도 이 모델을 저장하는데 또 제대로 저장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델을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 자체를 아예 만들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자연 현상들 같이 이렇게 바람이 랜덤하게 분다 뭐 이런 경우에 확률 분포를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과학수 문제들은 그런 모델 자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모델 풀이 방법이, 그러니까 모델을 쓰는 방법은 모델 베이스드라고 하고 모델을 쓰지 않는 방법을 모델 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점 중요해지는 것은 모델 프리 방법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적인 대부분의 강학습들이 대부분 모델 프리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다만 이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모델 베이스드가 좀 더 쉬운 문제니까 이 모델 베이스드가 어떤 식으로 이론이 전개돼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2, 3, 4장에는 우리가 모델 베이스드로 일단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학습이 이제 나중에 지금은 사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안 닿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 5, 6장 지나가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냥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구분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이런 한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눠질 수 있다. 지금 방금 설명했죠. 모델 프리 방법이 있고 모델 베이스드 방법이 있다. 즉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랑 리워드에 대한 비헤이비어가 주어지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방법론이 나눌 수가 있고, 또 다른 구분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밸류 베이스 방법과 아까 디파인한 밸류 펑션만 가지고 뭔가 팔러시를 만들어내는, 간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강학습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팔러시를 바로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펑션은 요 왼쪽 서클이 되겠고, 팔러시는 오른쪽 서클이 되겠고, 그리고 팔러시도 쓰고 밸류도 쓰는 이런 교집합에 해당하는 놈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놈을 액터 크리틱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밸류 베이스드 우리가 한 5, 6장에서 배우게 되고요. 팔러시는 7, 8장에서 배우게 되고, 액터 크리틱은 9장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이 단계로 우리 배워나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모델을 쓸 수도 있고 모델을 안 쓸 수도 있고, 대부분 모델을 안 쓰는 현대적인 방법들이 이런 거고, 이 안에서도 또 모델을 쓰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모델 베이스냐 모델 프리냐로 나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아직은 어떤 것들인지는 안 배웠지만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뭐 이런 구분법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각각의 개념들이 뭔지는 여러분들 배워가면서 파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강학습 이전에 사실은 제어 이론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많이 다뤘었습니다. 몇십 년간, 1950년 이상부터. 그래서 이런 분야를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타임 축이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다른 계속 변화를 준다, 액션을 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분야로 이 시간에 배우는 게 reinforcement learning이 되겠고, reinforcement learning이 나오기 전에 제어 이론에서, 제어 공학에서 이미 많이 하던 것이 플래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닝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모델 베이스에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확률 분포가 트랜지션 확률이 주어져 버리면 사실은 그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강학습의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환경과 인터랙션을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환경과 왜 인터랙션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을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해서 환경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찔러보는 건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환경이 움직이는 그 트랜지션 확률을 안다는 얘기는 환경이 어떤 식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지 모든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포킹한다 그러는데 영어로 인터랙션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통적인 제어 이론에서는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확률표가 퍼펙트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그냥 다 미래를 예측하고 계산을 해서 현재 취해야 되는 액션이 어떤 거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가장 좋은지, 그 다음 스텝에서는 또 어떤 액션을 취하면 가장 좋은지를 미리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야를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플래닝은 강학습의 어떻게 보면 전 단계 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강학습이 플래닝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좁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플래닝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강학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이제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플래닝도 여전히 강학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강학습의 핵심적인 철학은 환경과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건데, 뭐 환경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이 움직이는 다이내믹스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턴스 로도 다 알고 있고, 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에 대한 확률 분포도 다 알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확률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굳이 찔러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건 강학습이 아니다라고 저 같은 사람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 책에 앤드류 서튼 교수의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강학습이 아니다라고 이 저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사실은 모델이 퍼펙트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넓게 얘기하면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게 방금 여기서 표현했듯이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강학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약간 제일 뒷챗으로 가면은 약간 얘기가 바뀌는 게 모델 베이스드가 그러면은 강학습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해야 될 거냐, 그게 아니라는 형태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모델 베이스는 환경에 대해서 이미 모든 알아야 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연구되는 연구 주제가, 그러면 이 모델 베이스가 성능이 좋으니까 하이브리드하게 가자. 즉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만 가지고 강학습을 해 나가지만 모델을 주어지지는 않지만 주어지는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을 부정확하지만 어프락시메이트해서 만들어 나가서 결합해서 쓰자라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퍼펙트한 모델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할 뿐이지.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랑 이제 결합하는 방향으로 이제 최신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델 베이스가 강학습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안 하면 좋겠다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용어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프리딕션과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그냥 용어의 정리입니다. 프리딕션은 뭐 예측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예측보다 좀 더 좁은 개념입니다. 강학습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밸류 펑션을 구하는 거죠. 프리딕션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팔러시가 주어졌을 때, 팔러시가 고정돼 있을 때, 그 팔러시를 썼을 때 미래의 승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 그것을 프리딕션이라고 한다.
얘기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꾸로 밸류 펑션 같은 것들이 주어지고 오히려 거꾸로 팔러시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팔러시를 계산하는 것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미래를 최적화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운 개념처럼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프리딕션은 밸류 펑션을 구하는 거고 컨트롤은 팔러시를 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사실은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강학습에서는. 왜냐하면 강학습의 최종 목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알고리즘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 다이어그램에서 최종적으로 뽑아내야 될 것은 에이전트가 해야 될 일은 액션이죠. 자, 액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정의를 내렸듯이 팔러시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팔러시가 결국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강학습 알고리즘에서. 그래서 컨트롤이 강학습의 목적이 된다. 즉 팔러시를 찾는 게 강학습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가느냐 돌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가면은 팔러시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고, 돌아가는 거는 밸류 펑션을 먼저 구한 다음에 간접적으로 팔러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을 밸류 베이스드라고.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팔러시를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은 똑같다라는 게 여기서 또 재미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부터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뤄야 될 게 강학습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부분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마르코프가 뭔가를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르코프의 개념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그 랜덤한 시퀀스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가 현재 시점, 다음 시점, 그 다음 시점, 다다음 시점 이렇게 쭉 늘어났을 때 각각이 다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들을 시간축에서 쭉 연결시켜 놓은 것, 이것들을 랜덤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이 랜덤 프로세스에서 어떤 다음 스텝의 랜덤 베리어블이 과거의 모든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졌을 때 조건부 확률을 구했을 때 이 다음 스텝의 랜덤 베리어블에 영향을 미치는 놈은 과거 전체 히스토리에서 바로 직전 것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S1부터 ST-1까지는 상관이 없어진다는, 이놈들은 사라지고 이놈만 들어옵니다. 즉 바로 직전에 의해서만 뭔가 뭔가 상태가 결정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 마르코프 스테이트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예시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 주식시장에서 이 S라는 등락폭을 좋은 예시는 아니네요. 뭐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100번을 던졌어요. 첫 번부터 99번까지의 결과 값들이 주어졌을 때 100번을 던졌습니다. 첫 번부터 100번까지 주어져 있고, 이제 101번째를 던지려고 할 때 확률은 뭐 이전의 히스토리 다 소용없고 바로 직전에 뭐가 나왔었느냐 그것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이 경우는 당연한데 인디펜던트한 경우는 그래서 이제 재미난 성질이 나오는데 당연히 마르코프가 돼요. 인디펜던트한 케이스는 당연히 마르코프인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마르코프가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그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MDP는 결국은 요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뭔가 추가적인 개념.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정의를 내린 액션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조건부 변수에. 그래서 그것만 들어가면 그걸 그냥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 입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 1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자, 다음 중요한 개념이 아까 이제 강학습을 설명할 때 강학습의 핵심적인 그 요소 가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환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인터랙션을 하는 거라고 했죠. 목적 없이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할 때 또 뭔가 철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전략 또는 철학에 가까운 건데 왜 갑자기 전략 철학을 얘기하느냐.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대적인 과학습에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필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화학습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앞으로 점점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이슈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예시를 들면 간단히 이제 좋은 예시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맛집을 가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식점을 갈 때 개인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정은 학생 맛집을 갈 때 단골만 가나요? 아니면 좀 새로운 데로 시도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 개념으로. 새로운 걸 시도한다. 예, 원민의 학생 어떤 스타일이에요? 네? 좋은 예시가 나네요. 가본 곳만 가는 사람, 단골집만 가는 사람, 잘 모르는 데 갔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들은 굉장히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만 가지고 그것만 활용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모험가적인 사람들 뭔가 좀 새로운 맛집을 만들어 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강학습에서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둘 다 해야 된다. 어느 하나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고 이 두 개를 잘 믹스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가장 좋은 성능을 내려면 단골집만 가는 그런 익스플로이테이션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한계는 뭐냐면 현재까지 주어진 알려진 자기가 가본 집에서만
최적화를 할 수밖에 없어진다. 근데 안 가본 집이 더 맛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후보군을 넓히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익스플로이테이션만 하는 것도 안 좋은 게 그냥 쓸데없이 아무데나 왔다 갔다 했다가는 그냥 이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한 비용이 듭니다.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고. 근데 시간과 노력, 자원을 낭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선 익스플로이테이션이 좋은 거고 뭔가 글로벌한 옵티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익스플로레이션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하면 저게 나빠지고 저걸 하면 이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점은 강화학습은 이런 펀더멘탈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드밴스된 알고리즘을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강화학습이 성능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이 딜레마를 제대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타협안으로 이걸 어떻게 잘 믹스를 할 거냐. 좀 더 나아가서 학습하는 단계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 밸런스를 바꿔주는 게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많이 쓰이는 전략입니다. 초반에는 학습하는 초반에는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찔러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후반부로 좀 학습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가지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이 트랜지션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가가 굉장한 연구 토픽이고 아직도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학습에서 뭔가 좋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한번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맛집 탐방 이런 얘기도 했고 예를 들면 온라인 뭐 쇼핑몰 같은 데서 광고,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추천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이런 걸 사용하고 뭐 석유 탐사 이런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유전이 많이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해서 구멍을 뚫어보는 게 좋겠죠. 근데 맨날 거기만 뚫으면 뭔가 저기 먼 곳에 어디 하나 엄청난 유전이 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찾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게임할 때도 당연히 그 어떻게 보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익스플로레이션을 잘해서 왜냐면 이세돌은 결국 뭐 인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복 그리고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만 액션을 취했던 거고 알파고는 그거 플러스 그거 다 하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한 겁니다. 기보 외에 말도 안 되는 액션을 지가 셀프 플레이라고 하는데 두 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붙여갖고 셀프 플레이로 시뮬레이션을 미리 다 해봤다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천만 번, 수억 번을 해보니까 그 중에 인간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액션들을 찾아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성공 관건에 이 익스플로이테이션, 익스플로레이션 트레이드오프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 시간에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 강화학습이 실제로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쓰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외부 강연을 나가보면 강화학습이 실제로 돈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분야가 있다. 그게 어디냐? 이제 넷플릭스 광고 아니 추천 동영상이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그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 네, 그렇죠. 많이 보죠? 네. 많이 보면 딱 들어가면 뭐 본인이 봤던 기록대로 해서 본인이 봤던 비슷한 영향들이 밑에 쭉 뜨지 않나요? 그렇죠? 네, 비슷한 그런 액션 영화 좋아했으면 마블 많이 봤으면 마블 영화들 옆에서 쭉 보라고. 마블은 좀 거기서 서비스를 안 하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뉴립스라고 하는 큰 AI 학회에서 시간이 다가가고 있는데 넷플릭스 CTO가 와서 강연을 했는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넷플릭스 전체 매출의 거의 80%가 이 추천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시청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전체 매출이 1년에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조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조의 80%를 8천억 정도를 이 강학습 이거는 이제 강학습 중에 좀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주로 exploitation, exploration, 트레이드오프를 정말 밸런스를 잘 취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MAB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 챕터 2에 있는데 불행히도 시간 관계상 이게 너무 이론적인 부분이라 이 강좌에서는 좀 생략을 할 거고 심심한 사람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거에 약간 확장된 버전인 이제 contextual MAB라는 알고리즘으로 넷플릭스가 이걸 서비스하면서 이미 떼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강학습이 그냥 알파고 같이 돈 안 되는 그냥 홍보성 그런 거에만 쓰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인더스트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머니 메이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일장의 핵심적인 부분이 히스토리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3장부터 뭐 한 9장, 10장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 알고리즘들이 막 총동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뭐 알고리즘들, 뭐 예를 들면 Q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 DQN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뜬금없는 개념들이 갑자기 등장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맥락 없이 바라보면은 굉장히 뜬금없다. 이 강학습의 알고리즘들의 발전사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서 이 강학습의 뭔가 발전사를 히스토리를 좀 맥락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은 그 향후에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이게 이런 트렌드 안에서 도입이 된 거구나. 이런 트렌드에서 도입이 된 거구나를 이해를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런 전략들이 쓰이는지를. 그래서 그 전체 히스토리가 딱 3가지 트렌드로 나뉩니다. 재미난 사실은.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현재 연구되고 있는 기법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최신 기법들이 결국은 이 3가지 트렌드를 발전시키거나 서로 결합하거나 그런 방법론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3가지 트렌드가 그러면 뭐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셋 다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트렌드가 강학습의 역사가 꽤 길다 그랬는데 처음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은 강학습의 역사가 19세기 말부터 이미 시작이 됐던 거죠. 1894년. 근데 그때는 강학습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사실은 심리학 또는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 쪽 관점에서 연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배우는 앞으로 배울 이런 강학습 알고리즘들이 단순하게 뭐 엔지니어링적인 관점, 뭐 이런 수학적인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물 심리학 쪽인데 이 모겐이라는 사람이 어떤 개념을 처음 연구를 했냐면 동물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제 동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나갈 때 예를 들어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나나를 따러 가는데 그러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따야 되는지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단순하다는 무슨 얘기냐면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바나나가 높은 곳에 달려 있으니까 일단 나무 위로 올라가야겠죠.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태어나서 잘 모르니까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발을 써보기도 하고 뭐 발톱을 세워보기도 하고 뭐 많은 시도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 우연히 잘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서 기어 올라가서 결국은 바나나를 획득한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동물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나가는가를 연구한 분야. 이게 강학습의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분야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학습, 동물들이 학습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시행착오하는 방법이에요.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해보고 그 중에 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분야. 이게 첫 번째 이제 강학습의 방법론이다. 단순한 방법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실제로 현대적인 강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게 아까 설명했던 익스플로이테이션하고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이제 동물 심리학자인 모간에서 처음 나오게 됐고 이런 우리말로는 트라이 에러 러닝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시도 끝에 학습을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개념. 그때는 다른 용어로 불렀습니다. 로우 오브 이펙트라고 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는데 요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 학습이라는 개념이 언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냐면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개라는 다들 알고 있나요? 그게 뭐죠? 설명해봐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네? 그쵸. 딱 그거죠. 그러니까 이 공을 치는 이 행위가 어떻게 모티브가 돼서 사실은 음식이 있어야만 침을 흘렸었는데 종만 쳐도 음식이 없어도 종만 쳐도 이제 동물이 반응하는. 그래서 이게 뭔가 종에 대해서 뭔가 계속 추가적으로 학습을 한다. 동물들이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리인포스먼트라. 그래서 강학습의 기원은 사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개를 실험한 이 파블로프가 강학습의 어떻게 보면 용어의 기원이 됐다라는 또 재미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나머지 또 설명을 하겠지만 강학습의 첫 번째 중요한 방법론은 시행착오 학습이다. 요거를 우리말로 시행착오 학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강학습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단순하지만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